제가 독일 쪽에서 이제 피에타 하면은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케테 걸비츠라는 작가, 그러니까 이건 여자 작가인데요. 이 여자 작가가 작품들이에요. 뭐 지금이야 그냥 이거 딱 요 피에타 하나 요거를 오늘은 피에타로 소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케테 콜비츠의 모든 작품은 굉장히 조금 슬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케테 콜비츠 작가 자체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굉장히 사회주의자로서 의사였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양심적인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넘기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원을 해서 무이촌 같은 데에서 이렇게 봉사할 정도로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의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캐테블 콜비츠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 남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작업하는 그런 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고 그걸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케테 콜비츠의 작품은 굉장히 다 무겁고 운동가들이 나는 예술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은 나는 예술을 통해서 실제로 이들의 고통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굉장히 작업을,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술의 역할을 사회정화를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예술을 펼쳤던 사람이죠. 판화 작업도 많고, 그런데 그림이 상당히 그래서 무겁고 손이 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보세요. 케테 걸비츠가 살았던 시기가 1867년에서 194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지금 우리도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 이후에도 삶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얼마 전에 이제 큰 선거를 하나 끝내놓고 술렁술렁거리고 제 주변에는 참 그 선거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다 전쟁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어떤 그 한계에 대한 것을 보는 건데, 그게 내 안에서부터 확장돼서 사회, 지구, 우주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넓혀서 볼 수 있는, 봐야지 되는 건데, 케테 콜비츠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1, 2차 세계대전 뿐만이 아니라 계속 전쟁을 겪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자들에 대한 시선이 훨씬 더 밖으로 펼쳐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만행이 저질러진 만행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전쟁의 폐해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만, 뭐 이런 식의 어떤 걸로 작품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히틀러가 그러니까 자살하기 2달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에 77세의 나이로 죽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평생을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히틀러의 그 항복을 좀 보고 갔으면 좋았으련만, 이건 또 이제 산자들의 쓸데없는 그 생각이죠. 어떤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못 느끼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일단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케테 콜비츠는. 그래서 케테 콜비츠는, 저 같은 경우는 케테 콜비츠의 작품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자주 못 보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제주도 다녀온 친구한테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케테 콜비츠가 포도미술관인가 제주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5월 달까지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혹시 가시게 되면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좀 숙연하게 해주는 작가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때로는 이런 무거움 속에 빠져들었을 때 내가 정화되기도 하니까, 그쵸? 네. 어쨌든 그 캐테 콜비츠의 이 작품, 이 제목은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면은 노이의 바해라는 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이의 바해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이제 여기를, 저는 아직 독일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가신 분들이 다 들려서 보셨겠지만, 이 노이의 바해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잘 몰라서 이제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노이의 바해가 뭐냐면 새로운 초소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 시대에 군사형 방어시설을 본떠서 만든 걸로써 왕을 지키는 경비 초소였었대요. 노이의 바해라는 그, 건물 자체는 왕의 경비 초소로서 로마 시대부터 이렇게 있었던 곳인데, 그것이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막 이러면서, 독일이 몰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노이의 바해라는 이 공간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도대체 이걸 그럼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똑같은 공간도 권력을 누구가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간의 사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인가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그 카톨릭에서 굉장히 카톨릭 성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슬람이 그 점령을 하면서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에 갔더니 힌두 사원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힌두 사원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건물이 권력을 잡은 자들의 그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건물의 역할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이의 바해라는 것도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독일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를 히틀러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랬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학살당한 그 많은 사람들의 추모 장소로 쓰자라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 노이의 바해라는 곳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새롭게 이제 건물이 탄생을 했는데, 그 추모하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이 건물이 다시 이제 새롭게 개조가 되면서 이 건물은 이제 새로 건립이 됐겠죠. 이 건립이 됐을 때 여기가 지금 구멍이, 말하자면 지붕이 없는 겁니다. 지붕이 없어서 여기가 햇볕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빛이 셀 때, 그러니까 빛의 흐름에 따라서 이 공간의 전체적인 것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인공 조명이 있는 게 아니래요. 여기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쭉 빛이 셀 때는 강렬하게 들어오고 빛이 약할 때는 은은하게 들어오고 이러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공간에, 텅 빈 공간에 작품이 딱 하나, 그러니까 캐테 콜비츠의 이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라는 이 작품을 하나 딱 놓았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료를 조사를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독일을 좀 다녀오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좀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이 캐테 콜비츠의 이게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 제목은 이거지만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가 실제로 피에타잖아요. 근데 그 성모님과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피에타가 계속 이렇게
반복 재생, 거기는 표정도 변하고, 뭐, 어떤 배경도 변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 등장인물은 성모님과 예수님 뿐이었었는데 이 성모님 자리에 어머님이 들어오고 예수님 자리에 아들이 일반인의 아들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혁명이죠. 물론 이것은 캐테 콜비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그 조짐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캐테 콜비치에 와서는 이러한 피에타상과 연결되는 많은 작품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 조각상 제목은 죽은 아들은 한 어머니라는 이 제목이 만들어진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에 저 어머니는 캐테 콜비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이제 제가 좀 큰 걸 좀 보여드릴 텐데, 안고 있는, 여기에 있는 저기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페터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캐테 콜비치가 아들이 둘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인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페터가, 둘째 아들인 페터가, 자원을 해요. 자원을 해서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 자원에서 군인으로 자원해서 전쟁터를 나가서 전사하는 그 아들의 전사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엄마의 그 비통함,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술가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지난 시간에 아르테미시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슬픔, 나한테 닥쳐있는 그 고통의 그 저기를 품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영혼을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노를 하고 울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래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 바로 울고 분노하고 발버둥 치는 바로 그걸 무엇을 했느냐? 작품으로 표출시킨 거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선생님들 그 박완서 선생님이 그 아들이 20살 때 정말 너무나 잘생기고 자기 일을 잘하던 또 왜 그렇게 일찍 죽는 사람들은 다들 괜찮은 영혼들인지 엄마의 굉장한 자긍심이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전사를 하잖아요. 의사였던 아들이었는데 그랬을 때 박완서 선생님이 그때 이제 카톨릭 신자셨는데 끊임없이 이제 반항을 하고 울고 도대체 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자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정말 느닷없이 내 앞에 이유도 모른 채 닥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항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했던 것처럼 야곱이 천사하고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이제 박완서 스님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계속 분노의 감정과 서러움을 그러니까 작가니까 이제 글로 계속 쓰시면서 그 시간을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저기로 이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지면서 어떻게 그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게 존재의 그 무력함과 그 무력함이 그러면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받아들이죠. 그것이
에세이 형식으로 책으로 나온 게 한 말씀만 하소서인가 이런 책이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런 식으로 아들이 캐티 콜비츠도 생각을 해보면 그 아들이 생태 같은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계속 그림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런 엄마의 슬픔을 바라보던 그 형이죠. 형이 한스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형이 아들을 낳는데 그 형이 뭐 어쨌든 그 이름을 본인의 형의 아들 이름을 페터라고 줘요. 그러니까 동생의 이름을 집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그 말하자면 캐티 콜비츠 입장에서는 할머니인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남달랐을 텐데 이 페터, 손자인 페터는 아들인 페터는 1차 세계대전에서 죽고 손자인 페터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또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힘들게 있는데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게 바로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란 이 작품입니다. 어딘가에 주문을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세간에서는 그 피에타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얼굴과 자기 아들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들도 막 오고 가고 또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평론가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거품처럼 일어나는 쓸데없는 것들이고 그게 다 쓰러지고 나니까 이것이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서 닿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독일인들에게 캐티 콜비츠의 이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 캐티 콜비츠가 안고 있는 페터의 이 상이 마음속에 스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 베를린 동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렇대요. 제가 안 가봐서 뭐 지역적인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런 공간을 누에바이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공간으로 재탕생을 한 거죠. 커다란 하나의 초소에 그 궁창이 뚫려 있는 거죠. 유리창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뚫려 있는 상태로 비가 오면 여기로 비가 쏟아지고 눈이 오면 눈이 쏟아지고 햇볕이 있으면 전체가 햇볕이 보여지고 어둠 속에 들면 깜깜하게 작품이 보이지도 않겠죠. 그곳에 다른 작품 하나도 없이 바로 이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 캐티 콜비츠의 이 작품이 실제 원본의 4배로 크게 확장돼 갖고 이 작품 하나만 여기에 딱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93년에 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궁창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이 자리에 가서 딱 서 있으면은 그 느낌이 어떨까. 정말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햇볕이 은은하게 비쳤을 때 이 작품을 봤을 때의 느낌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독일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캐티 콜비츠 때문에 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꽃도 갖다 놓고 그런 거예요. 아까 요것을 이제 조각은 정말로 방향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각 작품 앞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뒤에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앉아서도 바라보고 옆에서도 바라보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 변하듯이 조각에서도 표정이 변하는 거 물론 선생님들 그렇게들 하고 계시겠지만 조각 작품 볼 때는 그게 필수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요 작품 하나만 이렇게 딱 있고 요 문장이 이거랍니다.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라는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피에타상의 원체 출범은 성모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성모님의 그 비통함을 표현하는 것이 성화의 어떤 기본적이었고 많이 그게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많은 작가들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조각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케테 콜비츠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케테 콜비츠가 안고 있는 이 슬픔이 나의 슬픔이 어느 것과 만나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슬픔은 우리의 그 내 안에 흐르는 탁한 기운들, 탐진치에 의해서 이렇게 탁하게 된 어떤 기운을 정화시키는데 그 카타르시스의 가장 그 큰 힘이 슬픔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극의 힘을 이야기해서 그 그리스 시대에 사대 비극의 그 연극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 비극이 주는 그 엄청난 힘은 정화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슬픔 앞에 그래서 쓰는 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슬픔, 고통 이것을 피할 일이 아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탁한 기운들을 씻어내, 청소해 주는 거죠. 영혼의 어떤 때를 벗겨준다고 할까요? 그게 슬픔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작품을 케테 콜비츠가 제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썼대요. 고통보다는 숙고하자. 숙고. 그러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지나고 나면은 숙고, 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될 것이 어떻게 나아가야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근원적인 질문이 또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이 케테콜비치의 이 그림을 지금 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 측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제가 안 가봤으니 여기저기에서 그림을 찾아내서 그 얼굴들을 보니 과연 케테콜비치 얼굴이 맞네 라는 느낌이, 이런 걸 보면서 느꼈어요. 여기 이게 케테콜비치 얼굴 그 자체로 진짜.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아들이죠.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많은 이제 그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 피에타는 피에타인데 일반적으로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고 이것은 조금 관점이 다르게 됐다. 엄마가 아들을 무조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안으로 이렇게 팍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뒷모습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팍 품고 있는 그 모습으로 훨씬 더 인간적인 느낌의 어떤 것을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 작품에 대한 평을. 오, 그렇구나 라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케테콜비치 이 얼굴에서 느껴진 이런 느낌들, 스님들이 요거를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은 요 코하고 입하고 요 모습에 이때 달리해서 요 모습 비슷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케테콜비츠는 그 엄청난 슬픔 앞에서 결국은 아까 고통보다는 숙고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숙고의 결과죠, 이게. 더 이상 이 전쟁으로 이 어린 씨앗들이 희생당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냥 막 이렇게 그림으로 토해내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 전쟁. 무슨 명분과 무슨 이데올로기로 어떤 것이 이 생명들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닌 거 아니냐. 이러고서 이제 엄마의 그 모성애적인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그 자비와 슬픔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1942년이니까 77살에 들으니까 70, 몇 살에, 74살, 73살, 74살 때 이제 그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을 아들을 잃고 손자를 잃고 하면서 그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명분 따지지 말고 뭐 따지지 말자.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이 새싹들을 짓이기지는 말자. 이런 폭력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자라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내요. 저는 이 그림이 모성애가 품어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랑의 기운이다라는 느낌을 확 들었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얼굴에는 힘이 있어요. 슬픔과 고통과 그 비탄의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엄정하게 흐르는 그 기운에 힘이 있어요. 저기에. 넘어서는 거죠. 이제 그 감정으로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좀 적어 온 게 있는데, 1940, 이거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당신의 그림으로 호소를 하면서 죽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45년 4월 22일 77세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전쟁이 마무리되는 항복하기 2주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 근데 이게 안타까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죽기 그러니까 1년 전, 한 6, 7개월 전에 이제 죽음을 인지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44년 7월에 아이들한테, 자기 자손들한테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작별을 너희들, 내 자식과 나의 손자들과 작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몹시 우울하구나. 그러나 죽음에 대한 갈망도 꺼지지 않고 있다. 저거는 여기에서 이 죽음에 대한 갈망도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말이 품고 있는 그 캐테 콜비츠 삶의 그 무게와 진정성, 슬픔 이런 것들이 확 느껴져서 참 막막한데, 그곳에서 그거를 다 품고 묵묵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인간이란 이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구나, 진짜 슬픔의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갈망도 꺼지지 않고 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게 줄곧 행운을 가져다 주었던 내 인생에 성호를 긋는다. 나는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제 내가 떠날 수 있게 내버려 두렴. 이제 내 시대는 다 지났다. 당신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내 시대에 다 지냈고 내가 할 일이 다 되어 있으니 내가 떠날 수 있게끔 너무 슬퍼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성찰하고 나한테 닥쳐온 일들을 묵묵히 삼키면서 그거를 숨을 쉬듯이 작품으로 토해내는 삶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인 거죠. 죽음 앞에서.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저는 이 말이
열심히 살면 할 수 있겠구나. 응? 죽음 앞에서 이제 내가 가도 나를 가게 내버려 두려면 내 시대가 끝났으니까. 슬퍼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가볍게 안녕하자. 죽을 때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삶에 대해서 어느 만큼 진정성 있게 살아냈느냐와 비례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캐테콜비츠를 오늘은 뭐 작가 소개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캐테콜비츠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선생님들이 어떤 기회 작가 소개하게 되면 기회가 되면 또 하게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작가입니다. 캐테콜비츠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산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르게 될 살바도로 달리겠죠. 자, 독일의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 피에타상 14세기 그러니까 1300몇 년도에 제작된 이 피에타상의 이 고통의 흔적이 캐테콜비츠에서 독일에 가서 저렇게 계승이 돼서 풀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얼굴이 더 슬프십니까? 이 얼굴이 더 슬프십니까? 두 개 다 슬프지만 슬픔의 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한 번씩 비교해 보면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내 감각을 확인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꼬투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슬픔의 무게가 묵직하게 흘러갔다면은